안녕하세요. 중천철학도서관에서 보내드리는 이달의 철학책 시간입니다. 이달의 철학책으로서 이번에 선정한 책은 위험한 철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일종의 교양 과학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선정된 많은 책을 보면은 주로 고전 중심이었었는데, 이 책은 교양과학, 서로서 고전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오늘의 철학적 문제, 오늘의 사회적 문제, 오늘의 문화적 문제를 가장 뼈아프게 다룬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이 책을 선정한 저는 명분은 이제 독립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지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었던 교수였었고, 최근에는 그냥 일반 작가 글쓰기에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위험한 철학의 저자는 독일의 철학자이며 인류학자이며 진화생물학자인 최근에 많은 시선을 받는 작가입니다. 이름은 미하엘 슈밋 잘로몬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많은 글쓰기 활동을 하고 있는 독일에서 촉망받는 그러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슈밋 잘로몬은 인본주의 그룹 이라고 하는 지오다노 브루노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회장직을 맡았었고, 그도 이 책과 더불어 유럽 사회에서 많은 주목받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나은 세상을 희망하며, 제가 지금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죠. 혹은 또 지식의 통합으로 가는 길, 그다음에 진화 인본주의 선언, 그다음에 철학사의 한 분야로서 라이프니츠, 크고 작은 철학적 질문 등 외에 수많은 책, 아마 모두 합하면은 19, 제가 한번 세어봤더니 19권에 되는 철학 문화 관련 책을 저술한 작가입니다. 이 책을 제목을 한국어로 번역한 출판사에서 위험한 철학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원래 제목은 옌자이츠 폰 굿 운트 베제라고 그대로 번역하면은 선악을 넘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제로는 우리가 도덕이 없이도 우리는 좀 더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혹은 도덕 없이도 윤리적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나온 책입니다. 얼뜻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도덕과 윤리라는 게 다른 개념인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문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이 책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선악을 넘어서라고 하는 원래 제목,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의 선악을 넘어서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바로 그 니체의 책 제목을 그대로 따서 만든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니체의 철학을 그대로, 니체의 제목을 그대로 따서 이 슈밋 잘로몬이 자신의 책 이름으로 만들었던 것은 결국은 니체의 철학에 그 근본이 깔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책에서 그 큰 흐름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해왔던 도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선악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자아라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나에 대한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기존의 관념을 아주 꼭꼭 찔러서 반성하는 그러한 내용을 제시를 하고, 그러한 반성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러한 행복을 찾아가기 위한 나와 너 사이에 소통을 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도덕과 윤리를 다른 개념으로 보았는가,
그럼 과연 우리가 도덕 없이 과연 우리가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좀 엉뚱한 이러한 도전적인 이 저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덕과 선악이라는 이야기를 슈밋 잘로몬 저자가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흑백 논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흑백 논리 중에서 뭐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흑백 논리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에고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자아중심적인 그러한 판단과 행동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에고이즘 나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고이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나는 옳고 그 다음에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기본이 깔려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라고 하는 기본 논리가 에고이즘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즉 선악이 뭐냐, 선과 악이 뭐고 도덕과 부도덕이 뭐냐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이전에 그와 무관하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과 결합된 그러한 에고이즘이 바로 인간의 도덕론 깊이 배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책의 저자 슈밋 잘로몬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자, 이 교양과학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얼핏 이런 주장이 다른 데서도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형이상학적인 윤리학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생물학의 도움을 받는 혹은 인간의 인지력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죠. 그러한 인지심리학의 분야 혹은 생물학의 도움을 받아서 전개되는 최근의 현대 윤리학에서 볼 때 인간의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또 불변의 그러한 절대 기준에 의해서 이 도덕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화, 그 당시 사회적인 측면, 그 당대의 문화적인 그러한 측면에 의존되어 있다. 그랬기 때문에 도덕은 완전하고 불변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뭐 상대적이고 그 다음에 시대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권위와 권력의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덕의 현실적인 그러한 철학적 측면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흑백 논리는 기존의 형이상학적인 윤리학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책의 저자 슈밋 잘로몬도 바로 이러한 흑백 논리가 도덕의 상대주의적인 측면에 아주 근본 뿌리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의 흑백 논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 도덕과 부도덕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게 아니라 바로 나와 너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의 분리에서 생긴 게 바로 도덕과 선악의 문화주의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중에서는 이중적인 그러한 도덕적 태도를 이 사람은 이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두 가지 측면들이 보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선한 모습, 온화한 모습, 그 다음에 나는 너와 협동하는 모습,
그 다음에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선한 모습들, 우리가 이게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측면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인간의 그러한 선한 모습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또 한편으로 우리는 다른 집단을 약탈하고 타인을 증오하고 그 다음에 적대감을 갖고 공격과 전쟁을 하고 이러한 이 공격적인 이러한 성향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겠죠. 바로 이러한 공격성, 악의 그러한 본성과 그 다음에 평화로운 사랑의 선한 그러한 본성, 이런 것들이 이중적인 틀로 우리 이 내면에 생물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온화하고 선한 모습은 나에 대해서, 내가 속한 나의 집단에 대해서 이 행동과 이 습관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외집단, 여기서 외집단이라는 것은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이러한 약탈과 증오와 적대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모습들이, 본성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집단에 대해서는 사랑과 평화, 협동과 온화라고 하는 그러한 선한 모습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내가 아닌 타자의 집단, 즉 외집단에 대해서는 전쟁과 약탈, 증오와 시기심, 적대감 등의 그러한 부도덕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중성, 즉 나의 편은 선과 도덕의 기준이고 너의 편은 악과 부도덕이라고 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 슈밋 잘로몬이 말씀드렸듯이 도덕과 선악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비판하고 부정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도덕과 선악 개념 그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도덕과 선악이 내 편, 네 편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그러한 편향성에 의해서 이게 기준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사회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사람이 내미는 태도는 뭐냐? 행복을 나만의 행복, 이러한 개인화된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행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공동체, 내 편의 공동체가 아니라 나 말고 너가 속한, 상대가 속해 있는 외집단과 같이 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그러한 좀 더 포괄적 공동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과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인 흑백 논리에 의한 이중적인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너와 내가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도덕과 선악이 다시 재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벌써 한 세 번째 반복을 하는 것이지만,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고 하는 자아중심적이고 자아 편향되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그러한 권력에 기반한, 즉 나와 너라고 하는 그러한 구분은 내가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나의 도덕적 기준이 이 도덕의 보편성으로 바뀌고, 나와 너라고 하는 기준에서 내가 아닌 상대방이 권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졸지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가치관이 악으로 몰락하는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권력 중심적인 그러한 상대주의에서 좀 더 우리가 탈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책 위험한 철학의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너와 나라고 하는 그러한 흑백 논리에 매몰된 그러한 도덕주의가 아니라 권력형 그러한 도덕주의가 아니라 자아 편향된 도덕주의가 아니라 내 중심적인 내 집단만이 옳다라고 하는 편향된 그러한 도덕이 아닌 좀 더 소통이 가능한 너와 내가 소통이 가능한 그러한 선악을 우리가 좀 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선악 개념, 그 다음에 이 도덕 개념을 좀 더 편향성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중심으로 좀 더 옮아가기 위해서는 자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철학적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이 책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을 한번 인용해 온 게 있는데 미국의 문화심리학자 줄리안 제임스의 연구 결과를 따온 게 있습니다. 자아에 관한 것이죠.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 즉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죠. 역사 이전의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신석기 시대도 있을 것이고 구석기 시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석기 시대라는 기간은 대체적으로 한 소위 말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원시 인류가 태어나는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루시라고 하는 고인류가 발견된 게 한 320만 년 전인데 그 300만 년 전에서 신석기 시대가 시작하는 13,000년 사이를 우리는 통틀어 구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바로 이 구석기 시대 후기 구석기 시대가 보통 한 5만 년 전쯤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바로 후기 구석기 시대 5만 년 전부터 조금씩 움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이 사람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5만 년 전에 5만 년 전에 자아라고 하는 의식이 싹 텄다고 그랬는데 싹 텄다라고 하는 거는 자아의 초기관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5만 년 전에 우리 선조 조상들의 자아의식은 오늘날 7세 정도의 아동의 자아의식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화석과 그다음에 유골, 그 유골이 출토된 주변의 문화적인 그러한 유물들을 분석하고 또 최근에는 분자 생물학의 도움을 받아서 DNA의 분기점 등등을 도움을 받아서 추론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게 원래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주체성 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확고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문화적인 발달을 이어가면서 그다음에 구석기가 끝나면서 농경 정착 시대인 신석기 시대로 들어오죠. 신석기 시대에서는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과거 수렵 채집기와 다르게 소위 말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 공동체 내에서는 이 공동체를 끌어가는 리더십이 필요로 하고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에서 더 출발해서 권력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바로 이 권력과 권위라는 그러한 문화적인 소산물이 형성되면서 이 자아가 주체성을 갖게 되고 자아라고 하는 관념이
단단하게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기본 틀이고 저도 이에 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라는 것이 관념화되고 형이상학화되고 권력화됐다라는 점을 그것을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자아가 관념화되고 추상화되고 권력화되면서 우리에게 얻은 긍정적인 효과는 자아의 주체성, 그 다음에 자아의 개인화라고 하는 것도 생겼지만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도 따라서 생겼기 때문에 그 생겼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자아가 관념화되면서 자아가 추상화되면서 자아가 주체성으로 되면서 도덕과 선악도 따라서 권력화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과 선악의 문화적 상대주의는 자아가 어떻게 관념화되고 후천적으로 이 형이상학화되는지와 아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논증 방식이고 이것이 철학적으로 어렵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들의 일상 언어로서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 그래서 이 책을 이달의 철학책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저자는 후반부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들 도덕, 선악, 자유의지, 자아라는 그러한 철학적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의 행복론을 이야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념화된 자아, 주체화된 자아, 권력화된 자아로부터 벗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말은 너무나 쉽죠. 그리고 이런 말들은 이미 많은 철학자들, 많은 종교인들이 이미 다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새로운 이야기 아니지요. 너 자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에고이즘 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너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이미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라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나라고 하는 것이 나의 육체를 지배하는 군주와 같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이러한 허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는 자아는 우리는 항상 나 혼자가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관념은 이렇게 갑자기 이 추상적인 관념으로 뻥 하고 생겨난 게 아니라 내가 이 주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환경 속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단계의 하나의 과정적 존재이지 나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러한 완성적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저자는 250만 년 전 구석기인의 그 흐름으로부터 30만 년 전에 등장한 우리의 직계조상, 즉 호모사피언스죠. 호모사피언스가 어떻게 이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신석기 시대로 들어오면서 농촌 경작을 하면서 어떻게 이 수많은 자연재해, 태풍이나 가뭄 등등으로부터 그럼 야생동물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로부터 공격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내 친구들과 어떻게 화해를 가질 수 있으며 옆에 있는 동네와 어떤 그러한 화해 관계로서 서로 타협이나 공존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자아이지, 자아의 절대적인 독립적인 그러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가치는 결국은 나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나는 결국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많은 경우 이제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나는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입장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로부터 구원되는 그러한 피동적 대상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해방하는 능동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아를 치유한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아는 자아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적 질병에서 치유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아의 의지, 나의 의지는 나 혼자만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 얘기는 결국은 내가 어떠한 행동과 어떤 선택을 통해서 내가 판단과 행위를 하죠. 그래서 그는 나의 독자적인 그러한 판단에 의한 것이야 라고 나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나 혼자만의 결정으로 된 판단과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까지 지금 내가 속해 있었던 환경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지만 너와의 관계,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요즘은 국제사회니까 외국인과의 관계, 그다음에 여름마다 오는 태풍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관계, 즉 문화적인 관계, 자연적인 관계 속에서 수반된 하나의 몸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의 의지는 나만의 의지야, 나의 독자적인 의지야 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에서 벗어나야만 오히려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바로 그 자유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이 책을 좀 다시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중심적인 성만 좀 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오만한 자부심, 그다음에 지나친 그러한 수치심이 지나치면 이제 굴욕감이 되죠. 여기서 이제 우울감, 현대인이 갖고 있는 이러한 수많은 그런 아픔들, 문화적 아픔들 혹은 심리적 아픔들, 좀 더 넓게는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절대적인 도구마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원래 제목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철학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은 기존의 도덕,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도덕과 선악이 여태까지 절대적인 도구마에 의해서 의존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절대적인 도구마에 의존한 도덕과 선악을 버리고 너의 목소리, 다른 집단의 목소리,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도덕적이고, 이미는 우리 충분히 선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만의 존재, 나만의 집단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상대방의 집단을 통해서 나의 집단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소통의 방식을 이 책의 저자, 위험한 철학의 저자가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통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미 우리는 내아의 삶을 긍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에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자아에서 해방되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이 저자는 유럽 사람이지만 동양의 무아 사상 혹은 도덕경에서 말하는 무의 사상, 불교에서 말하는 무착, 즉 집착을 버린다라는 뜻이죠. 이 도덕경 이 도가의 무의 사상과 불가의 무착론을 도입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무아 사상과 서양의 인권 사상을 결합하면 진짜 우리가 그러한 도그마에 휩쓸리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도덕, 이것을 이 사람은 윤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그러한 도그마, 그러한 관념적인 프레임, 관념적인 틀에 예속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미래에 유토피아 같은 미래에 얽매일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완성형으로 된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에 종속되지 않고 바로 현재를 살아나가는 삶을 찾으면 진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도덕과 선악을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고 나가서 자유로운 자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나는 너와 소통을 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런 소통이 바로 나의 행복과 더불어 너의 행복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물론 대학교 교수 직도 했었지만 그러한 철학 교수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철학과 문화와 인류학과 생물학을 결합한 그러한 통합적인 그러한 지식인이고 그러한 사람이 내놓은 그러한 도그마에 매몰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의 철학적인 생각을 전개한 책. 그래서 이 위험한 철학을 이달의 책으로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